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3편의 2장의 3절,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이 동산물권의 변동도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과 그 밖의 것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은 전자만을 물권법 총칙에서 다루고 후자는 소유권의 장에서 규율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동산물권의 공시수단인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다음에서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즉 선의취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보겠습니다. 형식주의인데요. 동산거래에 있어서도 법률 행위만으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인도입니다. 188조부터 190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의한, 즉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자, 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인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인도와 상관없이 부동산의 권리 변동에 수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와 같은 이런 특수한 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이전입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관해서 민법은 이 현실 인도를 축으로 해서 그 외에 간편한 인도 방법으로서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실 인도입니다. 인도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산과 달리 그 소재가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용 관리를 이전시키는 것, 그것이 인도입니다. 다음으로 간이 인도입니다. A가 자기 소유의 동산을 B에게 빌려줘서 B가 점유하고 있던 중에 A, B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경우에 B는 그 물건을 A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A가 B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인도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간이 인도에 따라서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점유 개정입니다. 자, A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B에게 매각한 후 B로부터 다시 그 물건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A로서는 그 물건을 B에게 넘겨주었다가 다시 넘겨받을 필요 없이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인도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유 개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과 같은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아울러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간접 점유를 발생시키는 계약, 즉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유 이전의 절차를 간략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간이 인도와 같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간이 인도에서는 양수인이 점유를 계속하지만 점유 개정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지요. 두 번째, 간이 인도에서는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변경되지만 점유 개정에서는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변경됩니다. 이 동산 소유권을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이전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해서 점유 개정은 인도 방법 중에 가장 불완전한 인도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점유 개정이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의취득과 질권 설정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동산 양도 담보는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에 있어서 소유권자의 판단,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충 설명에 서술을 해놓긴 했지만 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가 자기 소유의 갑동산이 있는데요. 이 갑동산에 대해서 Y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이 갑을 X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X는 다시 갑에 대해서 Z와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또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X는 Y, Z와 이중 매매를 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한 것이죠. 자, 이 사안에서 이 Y와 Z 중 누가 갑동산의 소유자인가요? 과거 판례는 Y와 Z 중에서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점유 개정도 인도로 인정되는 이상 X, Y 간의 매매와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로서 Y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X, Z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 이것은 타인 소유물 매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X가 Y에게 현실 인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반환받는 것이죠. 한편 이 X가 Z에게 현실 인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사안에서 X는 갑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Z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을, 이 보충 학습을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가령 A가 자기 소유의 갑동산을 B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그것을 C에게 매각하고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한다면 C는 갑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의사표시만에 의한 양도라는 점에서는 간이인도나 점유 개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즉 선의취득을 공부하겠습니다.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A가 자기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B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동산을 B가 점유하던 중에 이 B가 이 C와 이 갑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C에게 이 인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이 경우에 양도인인 B는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C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C가 B를 소유자로 믿고 거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제249조는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 사안에서 C가 B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은 C의 신뢰를 보호해서 C가 갑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C가 갑 동산을 선이 취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는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가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에서 든 사안에서 C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진정한 소유자는 A죠. 진정한 소유자 A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네, 이 문제는 이렇게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채권적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 선의취득에 관해서 민법은 249조, 250조, 251조를 이 세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들 세 조문의 상호 관계를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250조는 249조의 특칙이고 251조는 250조의 특칙입니다. 이 세 조문은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목적물에 관한 요건입니다.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의 공시 방법인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4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점유 이전의 방법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물건, 즉 동산이어야 하고 또한 물권의 공시 방법이 점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임목등기 또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하는 물건 이런 물건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금전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매우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충학습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은 그 성질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학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도인에 관한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이 선의취득 제도는 양도인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가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또 자주 점유이든 타주 점유이든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양도인이 권리자라고 하면은 선의취득이 문제될 이유가 없지요. 애초부터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에는 처분권이 있었지만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소급적으로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행위에 관한 유효요건입니다. 자, 선의취득은 거래 행위에 의해서 동산물권을 취득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거래 행위가 존재해야 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의취득은 거래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개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즉 특정 승계에 있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소, 회사 합병 등과 같은 포괄 승계라든가 사실 행위에 의한 원시 취득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에 관한 요건입니다. 먼저 평온 공연한 양수입니다. 양수인은 목적물을
평온 공연하게 양수해야 합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인데요.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선의무과실은 동산의 양수를 위한 법률행위 시에는 물론 동산의 인도시까지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즉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 과정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의 점유취득입니다. 이 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이 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인도 방법 중에는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또 점유 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인도로 인정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은 다양합니다. 먼저 다수의 학설, 다수설은 이 선의취득의 요건인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원소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취득자의 지배 안으로 옮아와야 되는데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배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점유 개정은 선의취득의 요건인 인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소수설은 선의취득은 양도인의 점유를 신뢰해서 그와 거래한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의 점유취득 방법 여하에 따라서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점유 개정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인도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다수설과 같이 점유 개정을 선의취득을 위한 인도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 점유 개정을 선의취득을 위한 인도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는 자기 소유의 이 갑 동산에 대해서 B와 매매계약과 아울러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갑 동산을 계속 A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A가 B에게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이죠. A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C와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면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또 인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 C는 A, B 간의 거래 사실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점유 개정도 선의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인정한다면 C는 갑 동산을 선의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B는 갑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A가 B에게 갑 동산에 대해서 현실 인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B가 A, C 간의 거래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B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의 선의취득을 위해서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A, B 간에 별도의 거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래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C가 B보다 항상 우선적 지위에 서게 되지요. 이것은 형평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점유 개정을 선의취득을 위한 인도로 봤기 때문이지요. 요컨대 점유 개정은 선의취득을 위한 인도로 볼 수 없습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선의취득에 의해서 양수인은 동산물권,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합니다. 유치권과 점유권도 동산물권의 동산물권에 해당하지만 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어서 거래 행위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이유에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의취득의 성질을 승계취득으로 이해하는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통설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선의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게 되면 양수인은 해당 동산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과 양도인과의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선의취득은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그 결과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기 전에 해당 동산에 관해서 존재하였던 제한, 이것은 소멸합니다. 선의취득에 의해서 권리를 잃게 된 진실한 권리자, 이 사람은 선의취득자의 거래 상대방, 즉 처분권 없이 처분 행위를 한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채권적 청산, 예컨대 부당이득,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와 같은 이 채권 제도를 통해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보겠습니다. 제250조와 251조의 얘기인데요. 250조는 선의취득의 목적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도품 유실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상실한 물건이죠. 절도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는 얘기고요.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를 상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이 제250조가 도품 유실물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해당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소유자가 임대차에 의해서 스스로 인도한 동산을 임차인이 무단으로 처분해서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한 경우, 이런 경우와 소유자가 절취당했거나 잃어버린 동산을 어느 누가 선의취득한 경우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죠.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동안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250조가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251조는 선의취득자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입니다. 즉,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즉 진정한 권리자는 대가를 변상해야만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251조와 같은 이 규정이 없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추탈당한 양수인은 그의 거래 상대방인 양도인을 상대로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51조는 진정한 권리자에 대해서도 변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의 기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죠. 자, 이상으로 해서 제3절 동산물권 변동을 마칩니다. 이어서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 변동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이것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공부했지만 제186조의 규정 내용이죠. 부동산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등기부, 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어서 제186조를 관철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정착물도 부동산이죠. 이 토지 건물 외에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떤 방식에 의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수목입니다. 이 수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총칙편에서 물권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죠.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살아있는 목본식물을 말합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이 경우에 수목은 토지의 물권 변동에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목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이 갖추어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목 등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임목 등기가 완료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물권 변동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을 정한 186조와 187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대한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 내지 원물과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등기에 의해서 공시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인 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도 제186조와 제187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4절 건물 외의 토지 정착물의 물권 변동을 마칩니다. 이어서 제5절 물권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권의 소멸이라고 하면은 물권 변동도 포함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서는 그 밖의 소멸 사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각각의 물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해당 물권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대체로 여러 물권의 공통된 그런 소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공용징수, 몰수, 혼동 등을 들 수 있는데, 물권편 제1장 총칙에서는 이 혼동에 대해서만 규정합니다. 자, 다음에서는 혼동을 포함해서 후속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물권 소멸 사유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목적물의 멸실은 권리객체의 소실로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물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목적물의 멸실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붕괴라든가 토지의 포락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목적물이 멸실했느냐의 판단, 이것은 사회 통념에 의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그 변형물이 물질적 형태, 가령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철근이 남은 경우, 또는 가치적 형태, 가령 제3자가 건물을 붕괴시킨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물권이 물질적
변형물에 미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만약 멸실된 물건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었다면 그 가치적 변형물에 효력을 미칩니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을 공부할 때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입니다. 법률 규정만 보면 모든 물건이 2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지만 162조 2항은 소유권과 채권 외의 권리는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지상권과 지역권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소멸시효에서 공부를 했죠. 지상권과 지역권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구체적 의미, 이것은 소유권이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문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물권의 포기인데요. 권리자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다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처분권 행사의 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공용징수입니다. 수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용징수에 따라 종전의 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수용자는 해당 권리를 원시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몰수인데요. 몰수는 범죄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완처분의 성격이 강해서 이것을 보완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혼동을 보겠습니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적 의미를 가지는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법률 사실입니다. 혼동은 채권과 물권의 공통되는 소멸 사유입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어서 어떤 사유로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잊게 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된 때에는 혼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따라서 소멸한 물권이 부활합니다. 이 점유권에 대해서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본권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권과 병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혼동에 관한 주요 이슈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입니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러나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학설과 판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물권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A가 B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C는 A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A가 B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A의 지상권이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하면은 C의 저당권도 목적물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것은 C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 소유의 부동산 위에 Y가 1순위의 저당권, Y가 1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Z가 2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Y가 X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Y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Y의 1순위 저당권이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 Z의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이 되어서 Y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저당권을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Z가 1순위 저당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Z가 1순위 저당권이고 Y가 2순위 저당권자였다면 Y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으로 인해서 Y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Z가 부당하게 우위에 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입니다. 이 제191조 1항의 규정은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됩니다. 이 제191조 1항의 구조에 맞춰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혼동으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는 B 소유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는 A 저당권 위에 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C가 A의 저당권을 상속했다면 질권은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혼동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X는 Z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Y는 X의 저당권 위에 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의 저당권은 Y의 질권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이것으로써 물권 총론에 대한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